톡톡 철학사이다 불평등 특집 3탄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늘 드디어 제가 정말 원하던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현상 이러면 아우 어두워.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드디어 우리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돼서 일단 굉장히 이 시간이 설렙니다. 아 예, 저도 엄청 설레는데요. 일단 인사는 하고 가죠. 네네네. 예, 선생님. 아 저는 황주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트나무에서 일하고 있는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전 정치 철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다 정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등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제가 오늘은 고급지게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한 디턴이라는 교수님과 또 폴 크루그먼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의 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 크루그먼의 이야기인데요. 소득의 과도한 집중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 정치 시스템이 거금의 위력 때문에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소수가 가진 부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 이런 왜곡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디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평등은 언제나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위협받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 이 이야기가 아마 저희의 논의를 좀 고급지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면 우리가 그냥 절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심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일어나고 있어. 저항이 그냥 저항하다가 다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저항이 조직화되고 있고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집권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 흐름이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야기들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그 1분 안에 2편을 요약하시고 1분 안에 3편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셨는데요. 엄청난 요약력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요약 정리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오늘 사실 이게 지구화 시대의 불평등 이걸 저희들이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사실은 3부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정말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럽다. 이런 토크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저렇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 다양한 곳에서 이 지구화 시대의 불평등에 관한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저항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몇몇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이제 그럼 먼저 변방에서 들려오는 북소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변방의 북소리. 변방의 북소리. 괜찮지 않나요? 심형래 생각나는데. 제가 작년에 일일 일검색, 제가 올해 일일 일검색은 버니 샌더스인데요. 작년에 일일 일검색은 사실은 시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정당이 갑자기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이 자기네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 커다란 유럽 연합과 맞서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투표 있잖아요. 국민 투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막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나라 일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면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변방의 북소리 좀 소개해 볼까요? 예, 그리스의 시리자부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진 좌파 연합이죠, 시리자. 사실 이게 그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걸 갖다 작년에 일일 일검색어라고 하셨는데 올해 초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선생님 시간을 달리는 소년 신 것 같은데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합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됐죠. 사실 유로존 있는 몇몇 국가들이 계속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와 이제 스페인이었죠. 근데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긴축 재정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 긴축 재정이 이어지는
하는 가운데 실업률 증가하고 또 계속 그렇게 피해보고 하던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와 이게 그 스페인인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급진 좌파 연합들이 사실 이번 올해 초 1월 달에 그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는 지지율이 3% 정도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진보 정당보다 낮았네요. 선거 이전 지지율이 3%인데 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된 이 케이스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집단들이 나와서 이 치프라스 총리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유럽 연합에서 제안한 긴축 제작 프로그램을 다시 받아들였거든요. 네. 다시 받아들이고 협상하고 이제 그걸 다시 하기로 했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나서서 우리가 긴축 재정만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없고 어떤 양적 완화 정책도 병행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 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그리스 국민들을 설득했고 그리스 국민들이 여기에 지지를 보내서 실제 이 좌파 연합들이 소위 경제 위기 속에서의 무조건 긴축만이 아니라 어떤 서민들을 위해서 양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은 이 시리자를 지지하게 된대요. 시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살로니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내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에게 보호망을 제공해주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축을 내놨었고 두 번째 축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회생과 조세정의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경제회생 조치들 같은 것들을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긴축재정 시대 때는 다 무조건 옥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받을 세금을 정확하게 받아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경제회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직접 금융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정책을 또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자리 회복을 위한 국가 계획을 실제 민간, 공공, 사회, 경제 부분에서 다 이제 내놨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정치 제도 변형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경제 위기의 치료책, 경제적 불평등의 치료책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 결정을 할 때 자꾸 상층부에 있는 독립된 그 사람들이 그 소위 말 지배 계층이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쓰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 한편에 유리한 결정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정 구조 자체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주어야 우리가 좀 더 공정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교정하자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주 눈에 띄는 개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IMF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시리자를 보면서 들었던 어떤 느낌은 IMF에 노라고 할 수 있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명주를 쥐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EU가 됐든 IMF가 됐든 뭔가를 요구했을 때 국가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우리는 당연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하셨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IMF의 어떤 걸 수용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아닌 것을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힘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어떤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사실은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멋있다고 느꼈었어요, 솔직히. 실제 그 IMF에 돈을 빌려서 돈을 제대로 다 갚은 국가를 꼽아오르면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갚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을 되게 높이 추앙해야 되는데 또 그런 현상은 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리더십이 엄청난 건데 실제 IMF에 돈을 제대로 완전히 온전히 그 시기 때 갚은 국가가 몇 국가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그거 갚았는데 근데 시리자 같은 케이스는 이제 IMF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돈을 빌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돈을 빌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긴축 재정을 해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리자 좌파 연합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못하겠다. 우리 계속 이렇게 긴축 재정하다가 우리 사람들 실업률 계속 높아지고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다 거의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받아들일 수는 없다. 계속 우리 보고 이걸 부담하라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죠. 라고 이제 노라고 진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정치나 정부나 국가의 역할이 뭔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국익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를 보호할 것이고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를 국제사회에 그러니까 본인의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알렸다는 점에서 저는 저한테 시리자가 굉장히 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포모
포데모스인가요? 포데모스. 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저 거긴 잘 몰라서. 예, 스페인 포데모스라는 그 이 정당이 새로 생겼죠. 신생 정당인데요. 말 그대로 하자면 영어로 옮기면 we can 정도로 옮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당 이름이요? 예, 예. 정당 이름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게 제가 말해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 정당이 진짜 인기 있는 또 이유는 또 뭐냐면 이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이름도 이글이글 타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에서 정말 고급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농담을. 그런데 이게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이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36살이에요. 와우. 예, 완전히 어린 친구인데요. 근데 정말 잘 생겼어요. 그게 핵심인가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그랬는데 이 잘생긴 젊은 이 지도자가 나와서 이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하고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통을 좀 받고 있었거든요. 청년 실업이 거의 뭐 50%에 이를 정도로 한때 너무나 심각했고 지금도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던 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계속 긴축 재정이잖아요. 이제 돈을 못 푼다라고 계속 긴축 재정을 하는데 그래서 2011년 총선이 있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그때 촛불 시위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저 촛불을 든 건 아니지만 그런 거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큐파이 운동이었죠. 점령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렀느냐 인디그나도스 분노한 자들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참가자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정치인들 다 똑같다 우리 대변 안 한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대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운동이 정당화됐어요. 저 방금 소름 끼쳤어요. 진짜. 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약간 허무한 게 나가서 내가 외쳤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떤 게 있냐면 머릿수라도 채우고 싶어서 어딘가를 나가는데 그러니까 돌아올 때 정말 뿌듯하게 돌아온 경험이 사실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의 외침이 그냥 어떤 하나의 메시지로 그냥 귀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새로운 상상력인데요. 저한테는 예. 진짜. 이 길거리 모임을 진짜 정당 모임으로 모아냈다는 데서 이제 이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는 이 젊은 청년의 이 젊은 청년 지도자를 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청년 지도자 맞죠. 30대니까 45세까지 청년이래요. 아 그래요? 모 당에서는 예, 모 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저희 나라에서. 근데 어쨌든 이 젊은 지도자가 이 운동을 이렇게 다 모아냈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이 친구가 좌파 가정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근데 이름도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스페인에 아주 유명한 좌파 정치인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어준 거래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온 친구인데 원래 그렇게 좌파 가정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무슨 그 막스 이론이나 뭐 이런 좌파 이론이나 이런 데 기반한 운동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부패했다. 우리 정치 세력이 부패했고 스페인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망한 거는 정치의 부패의 원인이 있다. 경제 부패보다. 그러면 이 정치 부패한 이 세력들을 갈아내야 우리 스페인이 원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이제 사람들한테 외치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게 엄청난 지지를 받아내면서 지금 현재 이 거리에서 시작됐던 것이 정당이 되고 하나의 정당으로서 가장 스페인에서 강력한 하나의 정당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지금 그러면 있습니다. 실제로 의석이 있나요? 실제로 예. 저는 우리나라 진보 정당이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지금의 어떤 지지율을 얻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저는 정말 새로운 상상력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정당은 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 길거리에 나의 외침을 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진보 정당이 상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마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갈아버리자고 한 세력이 누구였냐면 1970년대 때 1970년대 말에 스페인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민주화를 이끈 세력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완전 이게 지금 겹치는 거 안 느껴지세요? 청년 실업에 무슨 주택 버블 막 이러면서 어머. 70년대 민주화 이후에 새로운 체제를 세웠는데 이 세력들이 부패했으니 이 세력들을 갈아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정치학을 하다 보면 루소 이래로 루소가 제일 강조하는 건데요. 정치는 모든 것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어진 모든 것은 낡아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얼마나 그 부패를 늦출 수 있는가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그 어떻게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 다시 부패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그것이 부패했다는 걸 확인하면 그것을 대체시키고 갈아치우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화 세대들이 자기가 민주화 세대들이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그런다면 나는 여전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약간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저는 이게 꼭 부패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가, 그쵸. 많은 예. 시민들의 요구나 생각들, 처지들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정치를 바꾸겠다고 들어간 한 세대인데 결국 그쵸. 지금으로 놓고 보면 국민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들어보니까 이게 다 기존 정당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당의 질서에 들어있던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길거리에서 혹은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사실 3%면 그 뭐죠? 그 돈도 못 돌려받는 그런 정당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농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집권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의석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움 있잖아요.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앞길에 대해서 이 뜨거움들이 어떻게 풀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요 이번엔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변방의 북소리 들으셨죠? 중심 그럼 어디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이제 미국과 미국, 영국이죠. 유럽에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국과 영국의 공통점은 신자유주의 질서의 최첨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융의 중심지 그러면 런던이 떠오르시잖아요. 이런 미국과 영국 이 두 곳에서 사실은 어머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다 아시죠? 예. 버니 샌더스와 바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영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레미 코빈의 등장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레미 코빈이라는 이 인물의 등장은요. 어떻게 보면 실제 그 스페인과 그리스가 사실 여전히 중요한 국가긴 하지만 실제 그 유럽에서 경제적인 위치를 보면 그렇게까지 영향력 있는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제 그 국가와 함께 가장 많은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에서의 제1야당 당수라는 점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제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실제 영향력을 측정해 본다라고 그런다면 제레미 코빈의 등장은 포데모스와 그리고 그다음에 시리자 이 두 세력의 등장과는 그 의미가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되게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저도 제레미 코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압도적으로 많은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당원이 늘었다. 이 제레미 코빈이 당선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 3파운드를 내고 들어와서 이 코빈을 당선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코빈이 노동당의 당수가 됐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뭔가 달라진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치 시스템 밖에서의 저항 부분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또 실망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청년들이 시스템 밖이 아니라 시스템 안으로 자신들의 대변자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이 코빈 샌더스도 그렇고 코빈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을 정말 정치의 중심으로 갖다 놓은 세력들이 청년 세력들이라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주로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이 지구화를 출발시킨 세력들이 지지해준 중산층의 네. 자녀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돼서 이제 실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으니 다시 이 문제를 교정하겠다라고
라고 해서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코빈 같은 경우에는 코빈을 지지하는 연령층들이 17세 정도부터래요. 그래서 이게 왜 17세 정도부터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들이 뭐 어쨌든 학교를 졸업해도 곧 직장을 잡아야 되고 대학을 가도 이제 그 학자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금 문제라든지 그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나이들이잖아요. 다 걱정해야 되는 무렵이고. 그래서 실제 그 거리에 나가 보면 코빈의 지지층들, 자발적 지지층들, 코빈을 위해서 자원봉사 조직을 모집하고 뭐 이러는 연령층들을 보면 17세부터 한 24, 5세까지가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자기들이 느끼는 당사자들이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제도권 속에 심어놓은 거죠. 근데 뭐 갑자기 코빈이 땅 하고 등장한 건 아닐 거잖아요, 사실은. 코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모을 수는 있는데 우리의 대변자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레이더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제레미 코빈이 실제로 그런 청년들의 레이더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코빈이 사실 여러분들 뭐 워낙 배경이 많이 소개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노동당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계속 찬밥 신세고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노동당이 주류가 아닌 이유는 노동당이 블레어 때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해 그 지구화를 타기 시작하는데 지지를 하잖아요. 네. 그 지지해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줄곧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류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 경력을 돌이켜 보면 이 25살 때 런던 구의원으로 시작하거든요. 와, 예. 25살 구의원도 대단한 거 맞죠? 예. 25살 시작하는데 또 이 사람이 폴리텍 우리나라로 치면 기술학교. 아. 예, 기술학교, 대학교 1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근데 뭐 갈 데가 그런 청년이 이제 갑자기 구원으로 나왔는데 이 청년을 구원으로 당선시키고 그 이후에 하원에서 8번 당선시키면서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아웃사이더였지만 런던의 한 지역에서 이 젊은 청년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계속 전개로 보내준 거죠. 자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줬던 거죠.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 이 정치인이 존재하게 만들게 그 전제 이유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이 왜 코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패배주의를 모르냐라고 했을 때 패배주의를 모르게 그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계속 뽑아서 보내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롭게 정책을 실천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시민들이 지지를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사회의 생각을 막 하게 되네요. 나도 열심히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왜 영웅이 없나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웅이 없네. 내 뜻은 있는데 나의 뜻을 대변해줄 영웅을 사실은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어 가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지금 사는 지역부터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25살 그 구원 만들기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 25살 그렇죠. 구원 나오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렇게 단정적인가? 아니 뭐 정당에서 정말 대놓고 뭐 밀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정말 사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비례대표제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년 비례대표나 뭐 그럴 사실 수 이런 있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지역으로 내보내고 사실 거기서 정말 일만 잘한다면 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근데 지금 지역구 체제에서 당선이 가능하신 분들이 비례 체제를 늘려주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할 리가 만무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선거제도 아무리 개혁하자 그래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미국식 선거제도를 좀 따르고 있는데 승자 독식 제도를 그렇죠. 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참 민주주의 체제를 봐서는 별로 좋은 체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승자 독식이라는 우리말로 들으면 좀 개념이 처음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위너 테이크스 올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좀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청년들에게 비례대표를 주고 청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되게 우리가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선거구 확정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레미 코빈이 도대체 뭘 주장했길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노동당이 지금 좀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예. 제가 간략하게 이제
코빈 정책을 대충 10가지에서 11가지 정도로 음.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긴축 재정 종식. 그러니까 늘 이제 경제를 그거 할 때 재정을 줄여야 된다는 압박감이 그러니까 있죠. 긴축이라는 게 예.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줄이는 거죠. 얘기죠. 예, 네. 국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특히 공공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음. 거죠. 이 공공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공공 지출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사적 시장에 가서 자기 보를 찾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이제 확대를 효과를 오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자 권리 보호, 그다음에 복지 감면 차단, 그 등록금 폐지. 그다음에 그 국가교육원 창립, 국가건강보험기구의 완전한 공공화 보장. 그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철도와 전기의 재국유화. 이거 정말 예.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예로는 어떤 사람이 런던 방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 얘기. 막 이래서 뭐지 바르셀로나에서 네.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철도비가 또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러면 살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으니 이걸 어쩜 좋아 정말. 그 정도로 영국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특히 철도가 이제 그 사유화되고 난 다음에 교통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게 너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코빈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철도는 재국유화 시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권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핵무기 폐기 정책인데 이 특히 영국에서 지금 트라이던트라는 그 일종의 전략 무기를 장악한 핵잠수함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폐기시키겠다. 우리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토 탈퇴인데요. 와우. 나토 탈퇴는 나토를 주도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주도의 군사 전략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할 겁니다. 예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예, 그리고 빈곤 지역에 대한 임대 규제. 그러니까 빈곤 지역에서 너무 많은 렌트비를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임대료 상한제 같은 예, 건가요?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정치 노선을 요약해보라라고 한다면 긴축 반대, 전쟁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인상적인 게 코빈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기업이 어렵다면 맨날 돈을 풀면서 국가가 왜 서민들이 어렵다 그러면 돈을 안 푸냐. 멋지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그 양적 완화 정책, 그 소위 말해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양적 완화는 다른 데 푼다는 게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저는 이 정책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정책이 좀 마음에 드는 정책이 하나씩 있나요? 예. 저는 어쨌든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학생들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등록금 폐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는 결국에는 청년 세대가 사회 출발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문제 이후 대학 졸업 이후에 계속 어떤 굴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금 폐지가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빈곤 지역의 임대료 상한제, 뭐 임대 규제, 임대료를 규제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마음에 드네요. 저는요 9번 모르시죠? 예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사실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상력,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다음에 조금 뭐랄까 돈 말고도 다른 가치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예술을 말하기에 너무 이렇게 박박한 세상이 돼서 뭐 예술 따위를 논해 이렇게 힘든데 이런 어떤 정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 서민들이 잘 산다는 것이 그냥 먹고만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걸 꿈꾸고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생각했고요. 저는 우리나라도 정말 이렇게 관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술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밥벌이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이게 제게 대학 구조조정 같은 플랜들을 보면요. 예술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취업률로 보거든요. 그러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사실 이렇게 예술가들한테 이제 어디에 취업했느냐, 그 취업을 많이 하면 좋은 예술대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기준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그건 정말 자기들도 생각해도 관료들이 이건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다 맞추는 거 보면 좀 저도 좀 안타까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이 코빈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최대 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CEO가 한 기업에서 받아갈 수 있는 최고 임금을 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최저 임금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코빈은 그와 함께 최대 임금제도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해 CEO가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임금 피크제는 얘기하는데 CEO들 뭐 임금 피크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들한테는 말하자면 임금의 피크 아니면 뭐 가장 좀 더 정년을 연장하면서 뭐 이렇게 임금 피크제 적용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워낙 CEO들의 연봉은 특히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최대 임금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정말 유능하다고 치자. 그리고 정말 많은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 사람과 그 기업에 다니는 평균 임금의 소유자가 도대체 몇 배 차이가 날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게 최대 임금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 100배? 500배? 한 시간을 똑같이 일하는데 그 차이가 과연 정당하고 실제 그게 가치로운가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고민해보고 합의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최대 임금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최소 임금은 정말 생활 수준으로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좀 감이 오잖아요. 우리 생활 임금을 잡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최대 임금은 도대체 얼마일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 건 또 맞는가? 아니면 이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고 고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서로 지키게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지키게 되는가 논란은 있는데 최대 임금제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그 최대 임금이 불평등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한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여기에 주목했던 코빈의 시선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코빈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FT라고 하는 곳과의 인터뷰 이야기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빈의 말인데요. 시민들은 더욱 평등한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은 더 나아져야 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좀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멋지지 않나요? 그 뭐 이렇게 여기 FT가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정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도 각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강자의 권리도 권리가 아니냐. 그럼 우리는 왜 강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냐고 약자의 권리부터 늘 먼저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강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들이 아니라 강자라는 의미는 상당히 어느 부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갖춘 상태라는 것이고 약자는 권리가 있을 때 그것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강자의 권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그걸 보호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데 코빈이 이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상당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저의 일일 일검색어의 주인공이신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볼게요. 일단 되게 고령의 할아버지시잖아요. 제레미 코빈도 그렇고 이 버니 샌더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비주얼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아까 이글레시아스인가요? 이글거리는 그분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사회주의자로서 그리고 진보적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일관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니 샌더스의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좀 중심으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의 이 지금 중산층 젊은이들과 또 이제 서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샌더스가 지금 12개 정책을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낙후한 사회 간접 자본을 재건하자. 미국인데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낙후한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막 책 읽으면 막 뭐 미국에 갔더니 도로가 반드시 닦여 있고 뭐 차들이 뭐 잘 다니고 뭐 그런 걸 어릴 때 저는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1970년생이라 저희들이 어릴 때 그거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미국 사회 간접 자본이요 지금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이 낡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뉴욕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경악하실 겁니다. 아무리 오래됐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낡아 있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고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게 그 사유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미국 지하철이 정부 게 아니에요?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사회 간접 자본 중에 소위 말해서 공공 시설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수가 되고 뭐 되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나 막대한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있었던 경험인데 뉴욕 그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컨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때 몇 억 불을 넣었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오 마이 갓. 큰 선풍기. 역마다 큰 선풍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도대체 저걸 만든다고 몇 억 불 넣었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공공시설을 보시면 너무나 낡아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공공시설 중에 뭐가 하나 부서지잖아요. 고쳐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건 하나의 예인데 그 제가 텍사스 오스틴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스틴은 텍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폭우가 와서 저희 집 앞에 도로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큰 그 맨홀 같은 거란 거 해야 되나요? 싱크홀이 생겼죠. 큰 그 싱크홀이 생겼는데 제가 거기 도착해서 3개월인가 있다가 생긴 게 제가 떠날 때까지 안 고쳐지고 있었어요. 떠날 때까지. 그래서 정말 그거 보면 그 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린데 기본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이 상당히 낙후되고 있는데 이걸 하면 1조 달러만 투자해도 1,300만 개의 괜찮은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생길 거다. 예. 그래서 이건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자. 그리고 기후 변화 반전 대책. 사실 기후 정책의 가장 미온적인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요. 여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협동조합을 창설해 주자. 법인세는 감면해 주면서 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협동조합을 짓거나 자신들이 살 길을 찾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왜 안 해주느냐. 이걸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강화시키자. 정말 미국은 노동조합이 너무 약한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정말 힘을 못 쓰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국에서 뉴레프트들이 1960년대에 뉴레프트 강령을 쓸 때 이 노동조합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 그 강령 자체에 넣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미국 사회와 문화라는 걸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보면 정말 거기 정말 약하고 형편없고 시장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게 미국의 노동조합인데. 노동법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동법을 바꿔서 노동조합을 좀 쉽게 가입하도록 만들어주자.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국에서 지금 7불 20원인데요. 이거 바꿔서 15불까지 올리자. 미국에서 하루 8시간 일해서 못 먹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 국가에서 먹고 사람들이 살게 해주자.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임금 평등화. 여성 노동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78%밖에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평등하게 바꿔주자.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노동자를 위한 무역 정책을 펴자. 이건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6만 개 공장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49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이 여기서 지구와의 폐해가 미국에서 드러난 거죠.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490만 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 정책을 만들자. 우리가 보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우리가 너무 시스템이 형편이 없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마음껏 맡기고 길러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접수하자. 이게 가장 과격한 것 같아요. 그 월스트리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대 금융기관 그러니까 그들이 국내 총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대요. 9조 8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럴 해저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러죠. 근데 이게 2008년 그 경제 위기 때
사실 그 금융 쪽에서 문제를 다 일으킨 거잖아요. 리만 브라더스를 그렇죠. 필요로 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보내줬잖아요. 워크아웃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여기 국민들 세금 가지고 여기 CEO들이 전부 다 자기들 임금 이런 거 챙겨 나갔거든요. 제일 많이 챙겨 나간 사람은 600억 정도 챙겨 나갔다 그럽니다. 미친 거죠. 그건 진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허용된다 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일단 양심상 허용이 되나 그게? 아무리 600억이어도? 저도 처음에 그걸 정말 잘못 읽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6억 뭐 이렇게. 6억이나 60억은 이어가는데 60억까지만 해도 제가 고개를 갸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600억까지 챙겨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경악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때문에 오바마가 막 불 뿜고 막 이거 모럴해저다 이거 정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오바마가 막 연설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했었거든요. 근데 뭐 분노일 뿐이죠. 예, 어쨌든 그 친구는 법에 따라 적절하게 받아 나갔는데 이러면 안 된다. 월스트리트를 바로 잡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보편 건강보험을 하자. 미국인들 중에 4천만이 건강보험이 없대요. 예. 그 뭐 미국 인구의 거의 2~3%가 건강보험 자체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 아프면 안 된다는 건 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프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국 이빨 부러지면 예. 한국 와야 한다. 뭐 이런 거. 묻혀가고 그러시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음. 미국에 사시는데 이제 그 며느리가 미국 분인데 그 한국에 최근에 오셨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치과 치료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음.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큰 병이 걸렸을 때 음. 인도로 고치러 가는 게 지금 큰 유행이거든요. 음. 인도가 다 영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권이고 의료비가 훨씬 낮은데 인도에서 병 고치고 요양하고 인도 여행 한 번 하고 돌아오면 한 반값 든대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경제 취약 계층을 좀 보호하자.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수백만 명의 노령층이 빈곤 상태에 있다. 그리고 아동 빈곤율이 이제 주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편에 속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급식도 학교 급식 이런 문제도 확대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자. 여기서 그러면서 샌더스가 예를 줍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업의 CEO들이 자기 비서보다 작게 세금을 내고 있다. 세율이겠죠. 예, 세율. 예. 그래서 더 적으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용납할 수 그렇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동조합 강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뭐 저는 딱 와닿았던 게 어쨌든 저희가 지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 시장 권력이 너무 커지고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대세고 근데 거기서 샌더스 얘기 중에 미 노동자를 위한 무역 정책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이런 걸 국가가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무역 그러면 그냥 기업 대 기업의 문제, 개인 대 개인의 문제, 국가가 터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피해는 우리가 다 오잖아요.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쩔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다가왔어요. 저는 저는 뭐 개별적인 정책보다는 뭐 이따 얘기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정책들이 코빈동을 했지만 뭐 대단히 창조적이라거나 이런 정책들은 아니라는 느낌들을 받게 됐어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건 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샌더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혹은 많은 시간들을 일하는데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뭐 임금제도랄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의 시민들도 참다 이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들이 왜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책들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뭐 굉장히 정책이 정밀하고 뭐 말하자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저희들이 그 수업에서도 저희들이 다뤘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내놓는 정책들이 되게
기초적인 ABC에 음. 기반해 있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기본적인 ABC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사실 기업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의 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적대적인 시선이 엄청나게 강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 더 나가서 생활임금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임금을 안 하죠. 우리 올해도 뭐 최저임금 5,580원인데 6,030원으로 30원. 예, 6,030원으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500원 정도 오른 거죠. 0.5달러 예, 정도 오른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통계를 쭉 내보면요. 사실 88만 원 세대라고 했을 때 88만 원 세대라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임금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데 오래됐죠. 예,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을 계산해 보면 88만 원 세대일지도 모른다. 그 수준에 가깝다라고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예. 네, 사실은 아까 상식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정말 사회적 합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야 해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사회적 합의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반쪽은 전혀 다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면해서 뭐야 이거 말이 전혀 안 통하네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에 합의하는 과정, 정말 상식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구체적인 정책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사회에 예를 들어 초년생에게 이 사회의 노령층에게 어떻게 대해야 해? 어떤 자세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세팅해야 해? 라고 하는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좀 단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그 거대한 흐름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 그 사회에서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 불평등 문제를요 평생을 공부한 교수님이 계세요. 아니 저는 좀 약간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평생 논문을 몇 편을 쓰셨다고요? 300편인가 뭐 단위로 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논문을 그것도 불평등에 대한 논문만을 그 정도 쓰셨다라는 건 정말 이 문제를 정말 일관성을 가지고 했던 애킨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분이 토마 피케티의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앤소니 애킨스라고 예. 네. 피케티 선생님이시죠. 앤소니 애킨스라고 예. 네. 피케티 선생님이시죠. 예. 이 애킨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다년간의 경험과 실증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단초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애킨스를 읽을 때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저는 대안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싫어하거든요. 비판은 해야죠. 그런데 좀 더 나은 비판자가 되려면 대안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킨스 교수가 내놓는 이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 정책을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생활임금 수준을 이야기할 때도 이 생활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사회적 기구들이 이 생활임금이 얼마인지를 서로가 그 합의를 해서 만들고 그러면 기업들에게 알리자는 거죠. 우리가 생활임금이 얼마다. 이 임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 모임에 합류해라. 그러면 그 기업들이 모임에 합류하게 되면 그 자발적으로 이 생활임금을 내는 저는 그 기업의 물건을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생활임금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 그 자기 스스로 기업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생활임금을 맞춰주려고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의무적으로 깔때기를 좀 떼야 되는데 참여연대에서 아마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최초로 이게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최초로 참여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단초를 마련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2012년에
노원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지자체들을 통해서 이 생활임금 제도를 구청, 지자체부터 해서 도입하게 됐고 또 지난 선거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도 이 일종의 이제 야당 지자체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약을 내걸게 됐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 저희 참여연대 노동사위원회 아니면 이 사회경제 파트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 처음 했을 때 그게 가능해? 그냥 좀 그쵸?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거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뭐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불과 처음에 얘기하고 나서 한 1, 2년 만에 바로 이렇게 말하자면 노원구하고 성북구를 통해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는 걸 보면서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재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밀성도 중요하지만 주장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담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생활임금이라는 게 정말 급진적인 정책인가? 맞습니다. 예, 음, 예. 정말 맞아요. 저는 되게 상식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음. 마치 급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음. 들리는 사회적 상식 음. 그게 좀 그렇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용역이나 공사를 발주할 때 이미 말하자면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말하자면 보통 인부 노임이라고 해서 적정한 그 수준의 노임 단가를 통해서 네. 공사나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키지 않으면 처벌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만 공고 사항으로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나 혹은 지방 정부에 이것들을 요구하기가 한결 더 수월했고 논리적으로도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네. 공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급진적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뭔가 요구하지 말아야 될 부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제 교과서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걸리나요? 아니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어땠냐면은 그 교과서의 서술 주체가 마치 기업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게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업이 뭔가 계속 이익을 내고 그러는 것이 경제가 잘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국가 경제 생각하는 입장이 기업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유체이탈하는 거 있잖아요. 난 노동자인데 평소의 생각은 마치 기업주처럼 생각하고 항상 CEO 마인드로. 그렇죠. 아니 실제 그런 부분이 저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한민국이 전체가 CEO 마인드가 됐던 때가 이명박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자기가 CEO라고 생각했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국가의 수장이 CEO만 안 되거든요. CEO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직원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의 수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국민 자를 수 있습니까? 자르진 않았지만 반국민이라고 칭하곤 하셨죠. 요즘은 혼이 잘못된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이 비정상이다. 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그 마인드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혹시 에킨스 그 교수님의 처방 중에 생활임금 말고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에킨스가 되게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다 일일이 여기선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저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건 기초자본이라는 그 정책과 네.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자본은 뭐냐면요. 모든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우리가 구성원이 있으면 일정한 성인 연령이 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자본금을 주는 거예요. 진짜요? 네, 기본 자본금을 주자. 그런데 이게 좋을까? 이게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네. 이게 뭐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다 관련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 기금을 만들어서 마련한 돈으로 모든 사람들이 21살이 됐을 때 토지 재산권의 도입.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국가가 서고 사유재산이 막 성립이 되고 이런 무렵이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게 공유물이었잖아요. 공유물이 원래 주인이 없었죠. 주인이 원래는. 없었죠. 근데 사유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유화시킨 세대 이후에 오는 세대들도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데 앞에가 다 사유화시켰으니 그 권리를 잃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속권을 상실한 데 대해서 대가로 15파운드씩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당시 돈 15파운드가 그럼 큰가요? 그 당시 돈으로는 이게 얼마 정도였냐면 농부들이 1년간 일했을 때 벌었던 소득의 절반 정도였대요. 예, 그래서 뭐 작은 돈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브루스 에커만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학자들이
야, 페인이 한 말이야말로 우리가 100가지 정책을 내세운 것보다 나았다. 우리가 이걸 해보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우리가 상속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상속세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거 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당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됐을 때 8만 불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 8만 불이면 예. 거의 9천만 원? 예, 1억? 그 정도 되는 거죠. 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최근에 브루스 에커만이라는 학자가 제안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이라는 건데요. 질문이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21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21세 청년한테 그 큰 돈을 일시불로 준다라는 게 전 사실 좀 약간 그게 왜 30세라든가 혹은 뭐 60세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은퇴할 때 내 생계가 막연하니까 이럴 수 있는데 왜 그게 21세가 될까요? 이게 21세라는 표현은 성년이 되는 해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성년이 되는 해 때 소위 말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공정한 출발선상을 보장시켜 주겠다. 예.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긴 이유가 아니라 불평등이 생기기 이전.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기기 이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망을 출발하는 그 순간에 출발점에 우리가 그걸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본 소득이라는 베이직 인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거든요. 그런데 애킨스는 뭐냐? 어릴 때부터 그런 인생의 전망에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 이게 불의 예. 세습처럼. 예, 부의 세습처럼. 그 어린 세대들이 어릴 때 공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달달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예, 자녀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부자들한테 줘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 뭐 이건희 손자에게 그러니까 손녀에게 왜 네. 뭐 급식을 우리 그러니까 그 급식 논쟁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애킨스가 이걸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걸 소득으로 보자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소득으로 잡아주면 저소득 가정에서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고소득 가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율이 잡아줘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예.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사실 우리 많은 복지 정책이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 그러면 널 도와줄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뭐를 도와줄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출발이 같다라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출발을 같은 선상에서 했는데 조금 예를 들어 너는 1등인데 나 5등이야. 나 17등이야. 그러면 내가 납득이 되는데 지금 사실 많은 친구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 너 금, 나 흑 막 이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도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시스템은 나를 제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처음에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기회 평등 같은 출발선으로서 내가 이 사회의 일원임을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막연한 정책처럼 들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이 비슷한 기초 자본과 기본 소득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좀 황당하게도 아, 나 알아. 예. 그분이죠. 박 아닌가요? 아니에요? 허경영. 아, 그렇구나. 예, 나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들이 좀 어이없는 이야기로 돼버렸는데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러네요. 이 기초 자본이 우리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사실 단의 정책으로 제시됐는데 이게 성남에서 네. 청년 배당이란 맞아요. 그건 정세윤 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긴 하는 것 같은데 이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해야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관념들이 좀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구직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기도 하지만 맞으면 뭐 기초자본이든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 가량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개월인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서 매달 뭐 50만 원인가 이렇게 소액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막 뭐 일부에서는 뭐 그 돈 주면 술 먹는데 쓸 거다 뭐 이런 식의 비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참 어처구니 없긴 한데 맞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다 인식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뭐 청년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지원이나
말하자면 제도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주면 술을 먹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려주고 싶은 말이, 그래서 여기에 임하는 대부분의 기초 자본이라는 이 개념에 임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작은 돈을 주면 막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많은 돈을 줘야 된다. 일시불로. 예, 일시불로. 왜 작은 돈은 쉽게 쓸 수 있지만 많은 돈은 신중하게 쓰게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줄 때 어중간하게 주지 말고 제법 쓸만한 돈을 줘라. 그럼 오히려 라고 술값이 아니라 뭐 더 큰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더 큰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저 동의해요.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성남시에서는 이 술값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육지책일 수도 있죠. 반론으로는 이미 우리는 이제 IT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체크카드형이나 이런 카드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용처가 말하자면 그런 유흥업소들에서는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괜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네네네. 우리가 사실 막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 발견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 장치들을 찾을 수 없는 것 마냥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급식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 이걸 우리 애킨스가 말하는 대로 이걸 하나의 소득으로 잡아주면 고소득자들은 그냥 자연히 세금을 내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다시 세금으로 돌려주게 다시, 세금으로 다시 그렇죠. 돌려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추진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 네. 다 좋은데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이게 애킨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생 자본 취득세라 그래가지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물려받는 유산, 상속을 갖다가 소득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누진세율을 정하고 어떤 일정 부분이 되면 거의 60%에 이르는 그런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려받는 자산이 일정 액수, 만약에 우리가 10억이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10억까지는 이제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모든 물려받는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처럼 취급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뭐 상속세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의 세금 체계가 정말 공평한가라고 했을 때 불만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일단 물론 세금이 오른다 그러면 다들 내 거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저항이 크지만 실제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간이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한 이야기들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1%에게 사실 부유세를 부여하자는 제한도 있거든요. 여기에. 네. 그런 걸 제안했을 때 왜 사람들이 1%한테 부여하는 세금을 저렇게 반대할까? 저는 자기한테 부여하자는 게 대부분 아닐 텐데 왜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조차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왜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대할까? 저는 그게 사실은 항상 의문입니다. 제가 지금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대답은 뭐냐면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남들한테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일종의 마음속에 이미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뭔가 내가 좀 더 많은 부가 왔을 때 그런 건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네. 생각이신데요. 전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1대 99 사회가 왜 유지될까? 어떻게 1이 다 가져가고 99가 정말 그만큼을 가져가는 이게 어떻게 유지될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1이 됐을 때 99에게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서는 아닌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한 개인이 그런 상황에 섰을 때 정말 내가 그 일을 독식할 개인이 몇 명이나 될까? 윤리적으로 나에게 질문할 때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물음을 서로에게 하지 않고 당연히 인간은 그래. 당연히 지금 이 세상은 정글이고 당연히 옆 사람은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라고 우리에게 푸시하는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배운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배우고 교육되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헤게모니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에킨스의 그러니까 말한 것 중에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종의 글로벌 부유세라는 것이 네. 가능하다. 그러니까 초국가 기업에게 이제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서 일정한 금액에 넣을 세금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세율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갖다가 국가들이 이걸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책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글세. 맞죠? 구글세입니다. 이게 구글세인데 이걸 얼마 전에 정세윤 간사님께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아 이거 들을 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거 하네요 진짜 그러면서 네, 저한테 맞습니다. 예, 기사를 첨부를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세라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그 G20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이게 국가 간 소득 이전 및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세금 자료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들 공유하는 그 체계를 만들자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는 뭐 SK 같은 경우가 해외 자금 도피처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다가 많이 세웠어요. 일종의. 예. 그래서 따로 해외에 기사까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SK 간에서 기사가 따로 한번 난 적까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조세 도피처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능력은 갖춰진 거네요. 네, 그렇죠. 실행만 하면 되는 실행만 거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예. 얘기했듯이 이게 피케티 21세기 자본이 나올 때만 해도 대다수 언론에서 말하자면 부유세나 글로벌 부유세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현이 가능한 주장이냐 아니면 이상적인 주장이냐 뭐 학문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을 잘 규명해내긴 했지만 대안이라는 것은 좀 말하자면 이상적인 이상적이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자기도 유토피아라 그런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예. 구현이 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예, 또 국가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하도 세금을 그렇죠. 안 내니까. 예. 사실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이런 거 있죠. 소설로 썼어. 믿지 않았어. 근데 그게 네. 되잖아요. 꼭. 네. 꼭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했던 사실 토마스 페인 당시의 어떤 이야기들은 그 사람이 정말 그게 될 거라고 믿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지금은 상식이 되고 이 상식이 제도가 되고 이 제도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본소득이 있잖아요. 노령연금이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이 처음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되겠어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걸 보니까 계속 소설을 써야겠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에킨스 기준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킨스는 웬만하면 불평등의 교정은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가 어렸을 아니라 때. 어렸을 때 교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걸 그렇죠. 보면 이건 또 의미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현재는 이제 하위 70%인가요? 아무튼 이게 상위 30% 제한 어떤 네. 계층에게만 이게 적용되고 있는데 보면 이게 어머님들이나 아니요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동사무소에서 당신이 해당됩니다 뭐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상급식 지금은 이제 의무급식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논쟁도 마찬가지 어떤 국면을 말하자면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예. 네. 자꾸 보편복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복지를 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선택복지를 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해당자가 신청하는 확률이 65%에서 67%라고 해요. 3분의 2 정도, 3분의 1은 빠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근데 독일로 가면 이유가 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3%. 상상과 다르네요, 진짜. 아일랜드로 가면 30%로 떨어진대요. 실제 도움이 필요해서 그 제도를 예. 만들어서 말하자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그 층이 신청을 못했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편복지로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상위층에 들어가는 돈은 소득으로 잡아서 회수하면 된다라는 거죠. 세금으로. 예, 세금으로. 예.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명한 전략이었는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너무 우리가
그 의무급식 때 어. 너무 잘못 끌어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 급식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만큼 이건희 회장에게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왜 공짜로 주느냐고 흥분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어떻게 사실 수렴하고 그리고 우리의 단단한 발걸음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대안에 대해서도 뭔가 되겠어 해서 뭔가 방법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을 내 손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정치 지형 안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이게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할 것, 혹은 부딪히게 될 위험이나 고난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워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방안이 그 우리나라 책 번역으로는 1대 99 사회를 넘어서라는 들어본 제목으로 것 같아요.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제목은 분노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로버트 라이시가 쓴 책입니다. 원래 원제목은 분노를 넘어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로버트 라이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99 사회를 넘어서가 아니라 분노를 넘어서 분노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분노해라 그쵸.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는 그 분노는 이성적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넘어서 정말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분노를 넘어서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 이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 하나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자기가 슈퍼마켓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나한테 물건 사는 걸 왜 묻지? 뭘 해야 되냐고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묻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라이씨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물었던 거였던 거예요. 진짜 답답하셨나 보다. 그쵸? 그래서 라이씨가 이제 그 일화를 끌어오면서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쭉 늘어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제도권을 외면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바마도 여러분의 지지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예.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제도권을 일단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말고 힘을 규합해라. 제발 저는 지금 뭐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 진보들에게 정말 충고하고 싶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힘을 규합할 땐 규합하자라는 것. 그리고 의무를 회피하지 마라. 대부분 다 우리들이 어떤 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라이시가 4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무를 회피하려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거부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책임은 피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유발의 원인을 나에게 있다기보다는 항상 타자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좋지 않은 행태로 문제를 바로잡을 가능성을 조소하는 것. 냉소하는 거,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우리들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바꿀 수 없을 거야라고 하는 것들. 저도 사실 이거 좀 약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상당히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식시켜라. 제발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제발 이념적 장벽을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장벽을 넘어서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폭력은 웬만하면 피해라. 당신이 설득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놓치는 첫 번째 기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을 업데이트하고 논쟁을 활용하라. 100표요. 저도 이거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저는 항상 휴대폰에 모든 중요한 기사, 자료 나오는 기사, 사실 기사 이런 걸 되게 메모에다가 다 소위 다 옮겨가지고 한 번에 누르면 자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라. 온라인에서 보지 말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라 그래요. 키보드 워리어만 하지 말고.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그 페이스북 효과.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쟁점을 벗어 던져라. 이거는 정말 저도 강연을 여러 군데 가면요. 네. 그 강연이 아닌데 본인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강연 내용과 상관없이. 강연 내용과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나. 그러면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강연에 동일한 분이 오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자기가 믿는 쟁점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는 쟁점에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중앙에만 집중하지 마라. 서울에만 집중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워싱턴에만 집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로 치면 서울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방이나 이런 오히려 그런 데서 저 진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데 있으니까 그 아래쪽도 열심히 들여다봐라. 그리고 전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면서 좀 조절해라. 너무 한꺼번에 힘을 쏟아붓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한꺼번에 쏟아붓지 마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선배님이 옛날에 썼던 표현인데요. 화력 발전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이게 이게 비만 오면 움직이는 수력 발전소처럼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되게 좋은 은유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계획을 지지하는 대표자를 당선시켜라. 이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제도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된다고 말과 맞닿아 있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와닿습니까? 저는 사실을 업데이트하고 활용하라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영웅을 자꾸 바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 다음 대선에 안 보여. 내가 뭐 찍어줄 사람, 뭐 우리를 어쨌든 뭐 이렇게 이기게 할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막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실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영웅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고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을 들어서 그것을 설득하는 경우더라고요. 오바마나 샌더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매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60시간이나 일해 열심히. 근데 교육을 못 시키고 못 먹고 살아? 이게 말이 돼? 미국에서? 이렇게 말하면 말 안 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서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이념적 지형을 가지고 딱 말 꺼내면 너 어느 쪽? 너 어느 쪽? 우리가 쓰는 언어부터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상대방과 설득이 가능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정확한 숫자가 네. 이념적 장벽을 허무는데도 되게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부분. 저는 인내하며 조절하라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에 있으면서도 많은 시민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성급하시거나 아니면 조급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세요. 내가 이만큼 말하자면 나와서 싸우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느냐 이렇게 막 하소연도 하시고 막 투정도 하시고 그런 게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세상이 쉽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또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길게 보시거나 선생님도 건강도 챙기십시오. 말하자면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선생님 관리를 잘하셔야 길게 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활활 타오르지 마시고 막 잘 드시고 말하자면 건강도 잘 챙기시고 오랫동안 싸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종종 실망해서 말하자면 떠나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인내하며 조절하라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이 씨가 하나 예를 들잖아요. 사용자들에게 제발 와서 협상 테이블에 좀 앉아달라고 하는 기간이 50년 걸렸다 그래요. 노동자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근로조건 좀 이야기 좀 해보자라고 설득하는 게 50년 걸렸다 그럽니다. 50년 동안 안 왔대요. 그걸 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라이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가슴에 와닿고 되게 감동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야? 이런 사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대단한 대안이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냥 뭐랄까 인간이라면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좋은 삶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맥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네. 이제 그 이 분노를 넘어서도 실제 그 미국 사회가 처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실제 내놓으시는데 그 대책들을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게 정말 미국의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있어요. 미국의 법과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대안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든 건 뭐냐면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태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거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데는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가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활동가분들한테 이 책을 넣어 다니다가
좀 난감한 지점이 오면 한번 열어보고 보시라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충고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싸우고 확 불태우고 끝나는 게 제일 화끈하고 시원하고 마음이 편한데 인생 싸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매 순간이 싸움의 전장일 수 있고 길게 바라보고 나름의 그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나를 워워하면서 가야 되는 어떤 것 같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과정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가면서 서로를 버텨줄 수 있는 동지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게 어느 날 맨날 촛불 집회 나가도 그대로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갑자기 정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미래가 우리가 소설처럼 그리지만 어느 날 확 다가오고 실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말고요. 제가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하고 선생님들께 그 다양한 참석자들께 이야기했던 게 스티글리츠가 한 말을 한번 되새겨 보자. 스티글리츠가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딱 대놓고 계속 시종일관적으로 우리 바꿀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 바꿀 수 있고 우린 여전히 통제할 수 있고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도 그렇다고 믿고 싶고요. 아까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항상 옆에 있다. 갑자기 울컥하네.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뭐냐면요. 그냥 민주주의자로서의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내 길을 우리의 즐겁게. 즐겁게 그리고 유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맨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맞아요. 너무 우리 눈 막 부릅뜨고 레이저 발사하면서 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항상 즐겁게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서로 웃고 그리고 우리가 바꿔놓은 조금만 변화에 웃고 많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십니다.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면 그 친구들이 좌절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친구나 들려주는 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너희 같은 애들이 만드는 거다. 문제를 제기하는 아이들. 예?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애들은 언제나 너희 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지켜왔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들려주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불평등 3탄을 성황리에 마치는 거 맞죠? 이 안에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철학사이다 불평등 특집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가 이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그냥 문제에서 내버려두지 않고 이 팟캐스트로 끌고 와서 저희가 팩트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도 꼼꼼히 뜯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정책부터 우리의 애티튜드까지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는 이 팟캐스트의 작은 스튜디오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식탁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이게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요.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좌절금지, 회피금지 아시죠? 허무금지.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탄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그리고 거기에 보탬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면서 김만권 선생님께서 저희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시 한 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게 마무리를 하는 이 불평등 특집 마무리를 하는 시로 고른 시는요. 김강규 선생님의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이라는 이 시집에 있는 시 한 편입니다. 늦깎이라는 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를 고른 이유가 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 시의 맨 마지막 구절이 사실 모든 걸 다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시를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께서 되새겨 보시면 이 김만권이 도대체 왜 이 시를 맨 마지막 시로 읽어주었는지 한번 아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형제로 태어나 병정놀이를 좋아하던 형은 훈장을 많이 탄 장군이 되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나는 돌멩이에 페인트 칠하는 사병이 되었다. 인생은 때로 그런 것이지. 하지만 앞으로 달라질 거야.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우리는 또한 남매로 태어나 인형처럼 똑똑하던 누나는 돈 많은 회장댁 사모님이 되었고 울기를 잘하던 나는 안경을 쓴 근로자가 되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누구나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결국 동포로 태어나 더러는 우리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고 개처럼 충실한 월급쟁이가 되었고 꽁치를 사들고 가는 아주머니가 되었고 더러는 우리 손으로 지은 감옥에 갇혔다. 언제나 달라지며 그대로 있는 역사는 어차피 이긴 사람의 편. 그러나 진 쪽의 수요는 항상 더 많았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요즘서야 생각한다. 저희가 울컥한 마음으로 시를 같이 읽어봤고요. 저희 특집 마지막 편이니까 네. 각자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하나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 자신이 좀 힘을 더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말하는 습관이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건 냉소와 조소, 그다음에 안 될 거야, 안 바뀔 거야,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래, 지금은 좀 천천히 바뀌겠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지금 안 바뀐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이 일을 해보자. 이 일을 하면 뭔가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너무 큰 기대 막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이 조금씩 무엇인가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했던 스스로에게 말하고 대화하면서 배웠던 시간이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어서 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게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불평등이 말하자면 사돈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그런 불평등, 뭐 예를 들면 상대적 불평등 이런 수준은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내 마음 속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삶을 휘젓고 다니는 문제로서의 불평등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팟캐스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아마 계속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청년들이 결국에는 들고 일어났던 것들이 이게 꼭 목적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청년들이 일어나세요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가 청년들로부터 혹은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를 부탁드렸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정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의 메시지가 전해졌군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